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 어떤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증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첫날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년 기대감 덕분일까요? 3대 지수가 그래도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그 방송엔 서상영 미래에셋 본부장이 처음과 한국경제TV의 새해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게 국내, 어제 그 국내 증시도 올랐고 오늘 미국 증시도 올랐고 스타트가 좋죠.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첫날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 그 최고 그 통수권자의 리스크가 걸려 있는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는 첫날 대부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리스크는 대부분 다 취약 신흥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그 산타랠리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연말에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해서 좀 아쉽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그 제니어리 이펙트 1월 효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월가에서 기대하는 눈치를 이렇게 그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첫날 사실상 그 오미크론 측면에서는 굉장히 증시 악재였습니다. 앞서 그 서 본부장께서도 하루에 그 확진자 수가 50만 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일부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또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이런 그 측면에서 보면 정치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전염력은 상당히 다르지만 중증 환자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활동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는 이런 체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첫날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오늘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국채 시장이 상당히 관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오늘 그 국채 금리 전일 대비해서 이게 작년 말 대비 하루 기준입니다. 8% 이상 올랐죠. 이 모습이 증시보다 더 관점이 됐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보여주시죠. 달러 인덱스도 95레벨대에서 96레벨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차익과 금리차를 향한 이런 소위 캐리 트레이드 장세가 나타났던 것이 오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앞서 한국경제 그 TV의 글로벌 마켓 팀들이 CES 관련해서 아주 현지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미국 현재 실리콘밸리 그리고 국내에도 CES 부스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500개가 넘어서 한국이 정치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3대 지수를 볼 때 S&P 대형 지수의 S&P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26% 정도 올란 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중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서학개미의 힘이 컸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CES의 한국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크고 월가에서 보면 이제는 월가의 3대 지수도 서학개미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서학개미 분들은 대부분 다 빵스라든가 그다음에 마가트 업종 이런 업종들을 대형주 위주로 사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S&P 500 지수가 작년에 나스닥보다도 또 다우지수보다도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도 그 서학개미의 역할이 얼마나 크느냐, 한국인의 위상, 한국의 개인 투자가 위상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캐리 트레이드 측면에서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를 보면은 뭐 와다나베 부인, 소피아 부인, 스미스 부인 하지만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 성인 성을 따서 김씨 부인 내지는 김씨 사장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는 네. 이런 쪽으로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서학개미 힘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뉴욕 금융시장은 증시보다는 오히려 채권이나 외환 시장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12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선반영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FOMC 의사록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대체로 테이퍼링 속도를 배를 좀 끌어올렸고요. 150억에서 300억 달러. 그러면 3월 달 종료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랑 곧바로 연결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이렉트로 올랐다. 제가 다이렉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8% 이상.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하루에 11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하루에 11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96레벨대로 되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이긴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상고하죠 하는 측면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에 다시 재집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 빨리 가져가고 시장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다 보니까 이 판차익과 금리 차를 겨냥한 캐리 트레이드 행방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올해 그 방송에 상당 부분은 마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왕씨 부인, 김씨 부인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캐스터분이 이렇게 지적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를 보면 증시는 사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는 비트코인 안 좋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준비가 될까요? 정 PD님?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선까지 제가 이렇게 그 방송 보기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분들은 올해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실 52만 달러, CT 30만 달러, 31만 달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포리아적인 이렇게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0만 달러, 14만 달러, 네. JP모건 그리고 일부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제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유포리아 낙관론이 많이 좀 둔화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 출구 전략에서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45,000까지 내려왔네요. 캐스터분이 지적하지 못했던 요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비트코인 가격, 가상화폐 가격은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을 새롭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번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점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는 주요 선거와 일정을 중심으로 올해 증시를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중심으로 증시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세계 경제 전망은 다 나왔죠. 근데 오늘 그 세계 경제 전망을 이렇게 되는 것은 증시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 어제도 일정을 증시적 측면에서 해석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증시적 측면에서 각종 섹터별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일은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패드의 정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증시적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점을 좀 시청자분이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한 프레마이스 전제 조건이 코로나로 원래 코비드 19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이 가느냐 미드 코로나 문제, 코로나를 탈피할 것이냐 하는 포스트 코로나 문제인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 미드 코로나다.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모습이 미드 코로나 체제에 가니까 중증 환자 체제로 가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자꾸 봉쇄만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그 봉쇄 체제, 인슐레이션 체제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부분 국가는 오미크론이 대체로 우세종이 되면 전염력이 강하지만 중증 환자는 적다 하는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도 대부분 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이제 작년에 상향 조정했는데 올해는 하향 조정한다. 아마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률 할 때 대체로 하향 조정으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데요. 하향 조정하더라도 증시에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워큰 법칙상 GDP 갭에 인플레 발생하니까 인플레가 더 증폭되죠.
자산의 거품이 증대되죠. 그래서 증시는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하향조정될 때 빨리 떨어지냐, 경착륙이냐, 그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냐, 경기순환상으로 보면 연착륙이냐, 요 세 가지 관점을 각종 예측 기간에 단순히 성장률이 몇 프로다, 몇 프로, 이건 증시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체로 세 가지 관점 포인트를 볼 때 여전히 올해도 증시가 다른 그 투자 수단에 비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호적이냐 하는 것을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봉쇄에 따른 우려가 적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의 대부분 다 항공주라든가 이걸 전통적인 이렇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항공주, 크루즈라든가 이런 업종들 올랐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5.5% 정도, 공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5% 해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4% 내입니다. 그러면 세계경제 지금 잠재 성장 수준이 대체로 보면 한 4% 정도를 감안해 볼 때 대체로 보면 4% 하면 인플레 갭상으로 보면 작년에 인플레 갭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플레는 완화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증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경제 그 순환상으로 보면 성장률이 작년에 5.5에서 올해 4%는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잠재 수준이 4%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자 비행기가 내릴 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승객이 불안한 여기 승객은 투자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꽈당 하면 승객이 불안하죠. 근데 부드럽게 내리는 그래서 승객이 이렇게 비행기 활주로에 착륙하더라도 전혀 부담감이 느끼지 않은 이런 쪽의 성장률 둔화, 연착륙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세계경제를 전망할 때 단순히 올해 성장률이 몇 프로 이건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의 그 성장률이 4%인데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식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쉽게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분기별로 주식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결국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이죠. 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때 주식을 매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고점이 될 때는 주식을 미리 팔면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경기 사이클을 비즈니스 사이클은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사이클리컬리티와 셔터닝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의미를 더 해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는 이 프로사이클 경기 순행성은 피크 정점은 더 오르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그래서 진폭이 상당히 커지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셔터닝 단축한 문제는 우리가 완 사이클의 주기가 단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축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월가에서 보면 경기 순환 주기가 아주 단축하지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이런 것을 아메리칸 이렇게 사이클에서 뉴 아메리칸 사이클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전행껏께서도 이제 경제학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파동의 주기를 볼 때는 퀴친 파동 40개월, 주글라 파동, 그다음 이제 중간 사이클, 컨트라이 파동 50에서 60년 하는데요. 그동안 아메리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퀴친 파동에 해당됩니다. 주기가 대체로 40개월. 근데 뉴 아메리칸 스타일은 40개월보다 단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퀴친 파동은 아메리칸 파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뉴 아메리칸 파동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면 수능성, 진폭이 굉장히 커지고 셔터링, 단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그 주식 매매 전략에서 보면 어제도 일정상과 세계경제 전방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3월 달에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상 작년에 4분기 성장률 7% 이상 나오면 정기비 대비 연율 관점일 때 올해 1분기 성장률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대 국가들 특히 중국이 전년 동기 비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성장률이 18.3%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1분기에는 3% 밑으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중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샀다가 그다음에 9월 중에 팔아라 하는 얘기는 4분기는 중국의 시진핑 시황제들 그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미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중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다이카타마리 리스크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션 리스크와 이렇게 겹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미리 팔아라 하는 측면에서 3월 달 중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샀다가 9월 달 정도에 4, 4분기 앞서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세계 경제 사이클 일정에서 어제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시각으로 주식 매입 전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국가별 성장률로 보면 아마 종전의 전망과 좀 달라진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수정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장 동인이 이제 바뀌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작년까지 2년 정도 되고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코로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이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책이 변하죠. 그래서 세계 경기 동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시적인 측면, 자산시장의 동인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국별 경기적 면에서 이 성장 정책 동인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 지난 2년간은 트럼프라든가 이게 잘못돼서 경제 피해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선진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하는 거죠. 올해는 출구 전략 선진국 정도로 선진국 중심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동인이 바뀌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코로나 이후에 누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급망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망이 이렇게 올해도 소위 세계 가치 사슬 문제, 공급망 문제 붕괴에 따라서 얼마큼 빨리 복구하는 문제, 이건 이제 다자체내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세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다보스 포럼이 이제 CS 세미나가 1월 초에 이제 이틀 후에 열리고요. 이달 말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리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CS 세미나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11월에 열렸던 UN IPCC 26차 당사국 청회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마련된 데 의해서 폴스교토 의정서가 추진하는 원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급망 부분과 관련돼서 얼마큼 빨리 추진되느냐, 얼마큼 질서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공급망 해소 여부가 결정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결정하겠다 하는 측면이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별 성장률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베이스 벽 때문에 작년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네.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전부 성장률이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취약 신흥국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로 그래서 취약 신흥국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남미 대부분 핑크타이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투자에 기피하는 이런 쪽의 국가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별로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CES도 좀 축소되기도 했었고 다보스 포럼도 연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시각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상 올해도 CES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마 국내 언론사에서 가장 주력해서 네. 지금 이렇게 특집 방송도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이분이 올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전염은 강하지만 증증 환자가 적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CES를 첫 필두로 해서 온과 오프라인이 더 겸해서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도 과거의 코비드 19이라든가 델타 변이의 대응 체제보다는 이렇게 이제 경제 정상화 쪽으로 빨리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세계적 추세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CES가 굉장히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습니다. 항상 증시는 리스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증 위주로 이렇게 돼서 월가의 3대 지수가 올릴 만큼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다시 어려진다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변이 중에서 가장 세다는 델타보다 더 악화되는 이런 쪽이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좋을까? 올해는 중국 주식을 좀 주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세계 경제 어려워진다면 대체로 중국이 좀 정책 여진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분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피해가 크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쏟아붓거든요. 그리고 통제력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공화로 양분화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려진다면 통화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정책 여지가 많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통제력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세계 경제가 어려진다면 중국 쪽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리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주식 매입에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각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미국 주식도 괜찮을 거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위주로 했던 것이 성공했고 그렇지만 올해는 거기에 중국 주식을 좀 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의 추를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 둔화보다도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죠. 네, 인플레 문제를 굉장히 세계 경제 최대 현안이죠. 네. 아무래도 증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5월 달부터 4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나왔던 인플레 쇼크 이후에 일시적이라는 것은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텍스 마이닝 해서 보면 전 앵커의 이게 어조 지수에서 뭐를 많이 말씀하시냐 하는 측면이 세계 경제의 이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 앵커께서 사실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는 일시적 논쟁을 떠나서 지속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인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계 경제에 있어 보면 성장률, 인플레, 국제 수지 뭐 이런 측면에서 거기서 근데 4대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인플레 문제죠. 인플레 문제는 뭐냐? 행오버 현상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숙지 현상. 자, 그동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돈을 그냥 무제한 공급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만취 상태로 했는 거죠. 돈을 왕창 푸니까 리스크를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돈을 푼 건 리스크를 못 느끼게 한 겁니다. 리스크가 적어야 주가도 올라가고 세계 경기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취 상태를 계속해서 금융 완화를 가져가면 그냥 술 주전뱅이가 되는 거죠. 마약 환자들을 그냥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주 그걸 뭐라 그래요? 마약에 관련해서 골수 마약 편지는 무슨 속어가 있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질런스를 회복해야죠. 경제 복원력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거둬들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그거의 숙취 현상을 잘 제거해야 되거든요. 술이 많이 드셨으니까 숙취 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푸는 거에 대한 숙취 현상이 하나는 자산 부분의 거품을 잡는 거고 하나는 인플레를 잡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를 잡는 게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15일 날 IMF의 올해 연차총회, 작년에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연차총회를 할 때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앞으로 인플레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각국들이 올해는 인플레 안정에, 물가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계중앙은행 격인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파이터가 되니까 자, 이 세계중앙은행 페드의 색채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브레이너 이사보다는 사실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파월 의장을 연임시켰고요. 그다음에 FMC 멤버들이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대부분 다 매파하면 전 앵커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체로 캔사스 시티,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블러드 총재 이런 사람들이 간 매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 연준으로 FOMC의 금리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12명 중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4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네. 벌써는 문제가 됐죠. 주식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예. 이제 그래서 지금 후임이 이게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액션 플랜을 담당하는 FMC 멤버들이 매파로 구성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행동 대장들도 매파로 구성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에 FMC 의사락 결과가 나옵니다는 두 가지 측면.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시켜서 빨리 종료해서 3월 달. 그다음에 금리도 사실상 뭐냐 3월 달 50% 이상 금리를 당초에는 5월 달 6월 달 가진 것을 앞당기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뭐든지 네트워킹 시스템이 있대 네트워크화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심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굉장히 한국경제TV를 이끌고 있는 조재현 사장께서는 네. 굉장히 의상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 세세하게 그런 측면이 의상 하나로 인해서 심리적 효과도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기대 심리를 잡다. 기대 심리는 빨리 줄이는 게 낫습니다. 테이퍼링 빨리 줄이고 인플레를 빨리 해서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고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유지해서 복원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13년에 추진했던 금융위 당시에 비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 문제는 빨리 출구 전략에서 빨리 종결시킨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증시가 상정 그다음에 하고 빨리 줄이면 인플레 가닥이 빨리 잡히면 그다음 뭐냐 하반기에서는 자 기업의 실적 개선 펀더멘탈 경기 개선 이렇게 해서 네. 경기가 올라간다는 얘기,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금융 완화는 추진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재정 쪽으로 무게가 쏠릴 텐데 이 코로나 사태의 또 하나는 숙취 현상이 국가 채무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국가 채무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 측면에 출구 전략하니까 예. 무슨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금융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재정이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신정부가 태어납니다는 이 문제도 같이 이렇게 결부됐습니다. 결부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정치적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 정책이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는 뭐냐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되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돈 풀어서 쓸 것이냐, 돈 부채를 해서 빚내서 쓸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난 2년간의 재정의 통화의 보완적 측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는 올해는 이렇게 출구 전략 맞춰서 경제 정상화니까 그동안 들이붓던 것도 재정적 측면에서 들이무제한 던 것도 국가 채무가 증대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요걸 좀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예일거시 경제 패러다임이고 그다음에 올해 피스칼 룰 재정의 준칙이 강조될 거다. 현대 통화론자보다는 올해는 재정의 준칙이 강조될 거다. 앞으로 그 올해 5월달에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든 우리가 요것도 이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 후보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게시판에 시각해서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재정은 무제한 푸는 게 아니라 준칙을 해서 재정의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선진국들은 이렇게 갈 것, 재정의 준칙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증대시킬 거를 봅니다는 나머지 국가들, 여기에 피해 있는 국가들, 그게 취약 신흥국들이 되죠. 그래서 올해 유난히도 디폴트 얘기 많이 나오고 외환위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리클럽 얘기가 많을 겁니다. 런던 클럽은 상업용이고 파리클럽은 공적 채무입니다. 그래서 파리클럽 얘기가 화제가 해서 어조지수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숙취 현상을 해결하는 장애 요인 리스크로 매번 꼽아주셨던 게 또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위기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상 올해 일정상을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는 네. 이런 측이 있긴 합니다는 매년 그의 리스크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올해에 사실 지구가 몸살을 앓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사실
디스토피아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적할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올해의 기후변화 관련돼서 정치적 측면에서 종목별로 명암이 많이 갈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말 5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상. 그래서 예정대로 이야기한다면 올해 수정된 디스토피아 과제는 반드시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뜬다. 그린 스탠다드, 그 다음에 그린 프레이션,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GDP보단 GO 설명드렸죠. 네. ESG 경영.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인들이 ESG 경영을 했는데 올해 또 이게 조금 뒷전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ESG 경영을 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ESG의 올해 신년을 보면 기업이 내년에 유행처럼 작년에 유행처럼 ESG를 하는데 올해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적 트렌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 카본 뉴트럴, 카본 제로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오늘 S&P 500 지수의 섹터별 지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게 크게 사실상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섹터별 지수 500 오늘 에너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그러네요.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 이렇게 전망을 토대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각국들이 자 카본 제로, 카본 뉴트럴, 석탄 사용하지 못해. 그다음에 소위 그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 한계.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원전만큼은 이렇게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구 환경 보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전 복구라든가 신설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기후변화 관련되고 저런 용어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화제를 끌을 것이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별로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종목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 맺어볼까요? 예, 결론을 맺겠는데 이건 상세하게 네.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 증시 모습이 1월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공주 같은 이런 그 리오프닝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네. 주식이 되죠. 그리고 디지털 컨텍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 많이 알파라이징 같은 스타트업 올해는 자막 함께 대형주보다는 살펴보죠. 예? 자막 함께 살펴볼까요? 네네 대형주보다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든가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기업이 이렇게 3년차 돼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서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업종들 그리고 사실상 올해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온정적 자본주의 네. 4.0과 함께 이렇게 소위 기피하는 업종들 시청자 여러분 청소하시고 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이 뜰 거다. 과거 배달의 민족이 철가방이네. 자 짜장면 철가방이네. 이게 4조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들이 뜰 거다 하는 측면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이걸 상세하게 어떤 업종들이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2022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